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10월 달에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확인해주지 않았잖아요. 러시아도. 네,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또 북한군이 파병한 거 맞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도 우리가 파병한 거 맞다. 왜 이 시점에서 둘 다 같이 이렇게 공개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예. 그게 뭐 푸틴이 요청했느냐, 김정은이 먼저 제안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뭐 여러 번 나왔었고요. 예. 실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던 그 현장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공개가 됐었고 예. 심지어는 4천여 명이 사상자가 났다. 그리고 그중에 2명이 생포가 돼서 우리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또 우리 정치인 한 분이 가서 직접 예. 면담도 했고요. 자, 이제 쿠르스크 지역은 뭐 러시아 영토고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험적으로 들어가서 종전 또는 휴전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점령했던 곳인데 예. 사실은 그게 북한군 파병에 어떤 명분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또 북한 측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숨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러시아와 북한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서로 입을 다물고 예. 인정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서로 했으리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휴전 또는 정전과 관련된 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사자라든지 전후 처리 과정에서 북한군의 이 참전 사실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쿠르스크에서 사실상 가시적인 전과가 나왔고 그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이참에 푸틴에게 확실하게 나에게 진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푸틴의 입을 통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우리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마음속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를 보면서 자기도 뭔가 그런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 조약도 맺었고 또 젊은이들을 보내서 많은 피를 흘렸고 예. 그렇다면 이참에 그걸 확실하게 과시하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비록 위험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아마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부는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다. 또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재나 대응 조치가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양자 조약에 의한 적법한 행위고 불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체가 불법 침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 침략을 북한이 도왔다면 그것도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핵미사일 개발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그 어떤 협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했다면 그건 명백한 국제사회의 이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불법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이 감히 공개를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가지고 이렇게 은밀하게 해왔던 것인데 자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이걸 그냥 합법화 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주장을 하자. 근데 김정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핵미사일 개발이 불법인데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의 파병한 것
전장에 참여한 건 명백한 불법행위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예. 이런 불법행위지만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네.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그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러시아와 북한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추가적인 제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으나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국제사회가 얼마나 단결해서 대응할지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돈독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다음 달 9일이 모스크바에서 전승절 기념식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는 두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축하해줘. 가능성이 뭐 제로다라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전승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예. 매우 러시아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전승절 딱 한 열흘여 전에 한 20일 전이군요. 열흘 좀 전에 이제 쿠르스크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게 뺏긴 영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겼다. 것을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김정은도 좀 초청을 해서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북한군도 초청을 해서 그 열병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푸틴과 러시아 측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러시아 갈 수단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아 그래요? 예. 뭐 간다면 열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에 베트남 갈 때 60시간을 탔거든요. 러시아는 그보다 훨씬 멉니다. 비행기는 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비행기가 있다면 타고 가겠죠. 예. 그러나 김정은이가 가진 비행기는 없기 때문에 한다면 아마 푸틴 전용기를 내주든지 빌려서.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김정은은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 정상이 수십 명이 모이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도 갑니다. 예. 그 자리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끼면 빛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저러한 상황, 특히 시진핑과 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지금의 흐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갈 가능성도 있지만 안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 따라서 이번 차례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차례가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스크바에 갈지 아니면 한 9월쯤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멈추고 협정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변화가 좀 감지된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생각이 그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지난 2월 말에 우리가 백악관에서 있었던 젤렌스키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연 우방국 동맹은 아니지만 우방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상회담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젤렌스키를 몰아붙이고 정말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듯 떠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되기 전에는 24시간 만에 끝내겠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부활절 이전에는 적어도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공언과 현실의 차이를 이젠 확실하게 인지를 했다. 그리고 푸틴 편만 들어가지고는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계기를 이제 교황 장례식 거기서 1대1 만남 직후에 일방적으로 푸틴 편을 들던
트럼프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예. 젤렌스키 칭찬도 하고 예. 오히려 푸틴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이런 상황으로 조금 조정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무릎이 거의 달 정도로 붙어 앉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뭐 배석 인원도 뭐 없고 아무것도 통역도 없이. 없고 예. 1대1로 붙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사소통 능력이 네네.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것은 또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예. 있을 거예요. 아마 푸틴을 향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던 트럼프 입장이 예. 바뀌었거든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칭찬하고 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위를 과시했고 왜냐하면 사실 젤렌스키에도 이 협조가 있어야 미국이 원하는 광물 협정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에 대한 그 임대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러저러한 계산이 지금 트럼프의 언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도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워싱턴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능성이 언젠가는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어떤 의제로 어떤 형태로 만날 것인가. 과거에 3번 만났거든요. 예.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2번 있었죠. 2018년, 2019년 각각 한 번씩 있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비공식 회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셨지만 과연 그런 형태의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북한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러시아와의 밀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8년만 해도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었고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기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만남이 굉장히 절실했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든든한 푸틴이라는 후원자가 생겼고 예. 그것과 경쟁하듯이 시진핑도 함께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급하지 않거든요.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 끝난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푸틴이 지금같이 김정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 태도 변화 여하에 따라서 아마 김정은도 트럼프와의 만남이 더 다급해지느냐, 예. 더 뭐 좀 여유가 있느냐.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북한이 지난 25일에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5,000톤급입니다. 신형 다목적 구축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걸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한미 방어 체계를 교란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 이 능력은 어떻게 되며 이런 분석은 맞는 걸까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핵미사일 역량으로는 대한민국을 압도할 수 있다. 다만 예. 미국과 한국,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 확장 억제, 특히 워싱턴 선언에 기초한 일체형 확장 억제라고 그러죠. 일체형 그런 확장 억제, 미국이 제공하는 핵 능력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응징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김정은으로서도 자기가 준비한 역량을 발휘하기에 여러 가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걸 뚫고 기습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전에 포착되지 않고 그다음에 요격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북한이 신형 이 함정 건조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번에 공개한 5,000톤급이냐 저는 막 그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이 5,000톤급 지금 이제 첫 번째 함이거든요. 그래서 북한판 이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2번, 3번, 4번 이런 함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이지스 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그 다음 이 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공언한 것이
가시화된다면 예. 이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역량을 한층 키워서 한미에 대한 그 역량을 분산시키고 또 그들의 목적, 다시 말하면 지금 김정은은 작년 2023년 말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을 핵무력으로 초토화시키고 영토를 평정하겠다. 그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다양한 수단들, 특히 금년이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이고요.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도 뭔가 가치적인 걸 보여줘야 되고 내년에는 9차 당대회이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 세웠던 자기의 5가지 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진수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날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김일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에 딸을 대동한 것, 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 2023년 화성 17을 발사할 때 이제 괴물 ICBM이라고 하는 그걸 발사할 때 김주혜를 처음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어린 딸을 왜 이렇게 험한 자리에 데리고 나왔느냐. 그런데 북한 발표를 보면 그 후대 김주혜 그 세대까지도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과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요 계기 때마다 김주혜를 대동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김정은뿐 아니라 김씨 이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푸틴과의 혈맹을 맺었고 그 혈맹 저는 이 크렘린궁에서 필요시 우리도 군사 지원하겠다. 저는 6.25 전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6.25가 구소련의 사주와 지원에 의해서 남침을 했고 그것이 이 김일성의 어떤 대남 전략의 수단이었는데 김정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의 뒷배, 혈맹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김씨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일환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